앞서서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모델 간의 비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빈도주의 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도주의 가설 검정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모델이나 가설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빈도주의 가설 검정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비교입니다. 두 개의 가설을 비교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 항상 어떤 가설을 기무 가설이랑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할 가설이 H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택하지 않을 가설을 이제 H0이라고 두고 두 개를 비교해서 H0일 확률이 낮으니까 H1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검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무 가설은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H1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목표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가설 중에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진분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H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 모델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H가 0이 되면은 기무가설이 참이고 H가 1이면 대립가설이 참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가설 검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라이클리후드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클리후드 비교를 비율로서 비교를 하게 되겠고요. H0를 채택할 경우는 우리가 라이클리후드 H0가 라이클리후드 H1보다 비율상 1보다 더 클 때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라이클리후드를 나누고 그 비율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라이클리후드가 기무가설의 라이클리후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기무가설의 라이클리후드가 더 클 때 우리가 이렇게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H1이라고 억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무가설이 참이니까 우리가 택한 대립가설은 참이 아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실험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전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이제 H0는 동전이 공정하다, 즉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H1은 동전이 편향되어 있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전을 100번 던져서 55번 앞면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D를 관측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바로 이제 베르노이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진짜 수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비율로서 계산을 한 이후에 그 값이 1보다 클 때 H1을 억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대립가설을 억셉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해보면요, 여기서는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평균이 뮤 제로인 가우시안 분포에서 왔는지 뮤 원인 분포에서 왔는지를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분산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의 가설은 바로 이제 H1은 뮤 제로를 따를 H0는 뮤 제로를 따를 확률, H1은 뮤 1을 따를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라이클리후드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클리후드의 확률은 결과적으로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를 뮤 제로로 놨을 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를 뮤 1으로 놨을 때가 분모가 되겠죠. 걔를 두 개를 나눠준다라는 것은 결국 상수항은 약분이 되고 익스포넨셜 항만 남게 되겠고요. 두 개의 이제 뮤 쪽의 빼기로 뺄셈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익스포넨셜에 대한 지수에 대한 나눗셈이니까요. 지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뺄셈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걔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됐었죠.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뮤 얘의 제곱, 얘를 이제 나누기 2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우시안의 라이클리후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를 각각 뮤1, 뮤0로 한 이후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상수항이니까 각각 약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모 부분에 얘만 남게 되겠죠. 이제 익스포넨셜 위에는 이제 뮤0가 되는 것이고 아래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뮤1에 대한 제곱에 이제 2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익스포넨셜의 나누기니까 우리가 뺄셈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를 뺄셈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라이클리우드니까 모든 샘플에 대해서 얘를 이제 곱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곱셈을 해줬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n번에 대한 이런 식으로 비율로서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결국에 라이클리우드는 이 x의 바에 대해서만 의존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 바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라이클리우드 레이쇼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시그마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뮤1, 뮤0는 인간이 도입한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세팅된 값이고 n도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횟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다 상수고 이 x바만 변수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x바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라이클리우드 레이쇼를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바를 충분 통계량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h0를 어느 때 채택을 하냐면요. h0는 x바가 x스타보다 작을 때 채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s스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 확률 밀도 함수가 교차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x스타라는 것은 우도비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가 1이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아래와 같은 방정식이 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해냐면은 익스포넨셜 2 시그마의 제곱 1 분의 1 곱하기 2n x 스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뮤 제로 마이너스 뮤 1 플러스 n 뮤 1의 제곱 플러스 n 뮤 제로의 제곱 얘가 1이 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스타에 대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x의 스타에 대해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이 있으니까 로그를 취해서 각각의 로그를 취하면은 이제 우변은 0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우변과 좌변에 이 시그마 제곱을 곱해줘서 얘도 없어지게 되겠고 오른쪽은 그대로 0이고 여기서 다시 2n분의 1로 곱해줘서 이제 얘도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스타에 대해서 이제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우변으로 보내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로 다시 쓸 수가 있겠죠. 얘는 얘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양변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얘를 양변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n으로 나눌 때 여기가 이제 플러스였으니까 이제 n으로 각각 다 나눠줘야 되겠었죠.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이제 계산 실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플러스니까 이제 n으로 모든 그 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을 이제 n으로 나누면 0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얘를 이제 지워지고 그리고 n도 지워지고요. n도 지워지고 n이 지워지고 네, 이렇게 남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다시 써보면은 뮤1의 제곱에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x 스타에 대해서 남겨둬야 되니까요. 이제 여기 있는 얘를 우변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쓰게 되면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뮤1의 제곱 마이너스 뮤 제로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 제로 곱하기 뮤1 플러스 뮤 제로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를 이제 안쪽으로 넣어서 마이너스의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은 얘랑 약분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2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얘가 바로 x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x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 스타라는 지점은 뮤1과 뮤0의 평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된 평균의 중간점이 바로 x 스타가 되는 것이고요. 즉 관측된 평균이 이 중간점보다 뮤0에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h0를 선택하는 것이고 뮤1에 더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h1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각화한 것이 바로 이제 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곡선은 이제 H0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고, 빨간색 곡선은 H1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고요. 이때 X 스타라는 것은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타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본 예제는 이제 모든 매개 변수가 완전히 지정된 단순 가설 검정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모든 매개 변수를 완전히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복합 가설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컴파운드 하이포테시스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서 예시를 든 약물 효과 같은 테스트에서는 약물의 효과가 없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 걔가 H0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H1은 약물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H1이라는 것은 복합 가설이 되겠죠. 왜냐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부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부정적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 혹은 긍정적 효과가 엄청나게 많다, 아니면 뭐 부정적 효과가 약간 있다. 이런 식으로 약물의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뭐 그 약물의 효과가 약물을 투여한 사람이랑 안 투여한 사람이랑 정확하게 동등하다라는 것인데, 근데 약물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뭐 부정적 효과가 얼마나 많은지, 긍정적 효과가 얼마나 많은지 컨티뉴어스한 밸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H1이라는 것은 복합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약물의 효과가 0이 아닌 어떤 값이든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합 가설의 경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매개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배워볼 텐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베이지안 접근법처럼 아래처럼 적분해서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이제 다 적분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이 방법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적분 자체가 굉장히 계산이 복잡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사전 분포 이 p 세타를 어떻게 설정한지에 따라서 결과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화 접근법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최대 라이클리우드 검정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가설 하에서 데이터의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하는 매개 변수를 찾고, 그 상황에서 그 비율 라이클리우드를 가장 최대화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뮤1이 뮤2랑 같다라는 것을 H0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1은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복합 가설을 둘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라는 것이 복합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컨티뉴스한 숫자이기 때문에 H1은 복합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H0 상에서 결국에 이 두 개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H1 하에서 이 뮤1의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하고 뮤2의 라이클리우드의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둘 중에서 더 큰 값을 뽑아서 바로 H1의 라이클리우드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합 가설을 다룰 때에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하고, 걔네들의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해서 걔로 이제 전체적인 라이클리우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가설 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타입 1 에러랑 두 번째로는 타입 2 에러라는 것이 있고요. 타입 1 에러라는 것은 우리가 기무가설 그 널 하이포테시스가 실제로 참일 때 얘를 기각할 수 있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거짓 양성이라고 부릅니다. false positive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효과가 없는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은 효과가 있다라고 잘못 결론 내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약물 같은 것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잘못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되겠죠. 그리고 타입 2 에러는 기무가설이 아니라 대립가설이 실제로 참일 때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얘를 거짓 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약물인데도 효과가 없다라고 잘못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타입 1 에러의
에러율 알파는 우리가 significance of test라고도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뭐 어떤 테스트의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고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H0가 true일 때 H0를 리젝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2 에러 같은 경우는 H1이 true인데 H0를 억셉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 치료법을 평가하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H0라는 것은 기존의 치료법과 효과가 같다라는 뭐 다이어트 약물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H1이 이제 다이어트 약물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식으로 타입 1 에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약물이 효과가 없지만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타입 2 에러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약물이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그림에서 파란색 음영의 영역,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음영의 영역이 바로 타입 1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라고 부르는 타입 2 에러는 바로 이 빨간색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두 분포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어떤 테스트의 검정력, 파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스트의 검정력은 우리가 그 타입 2 에러, 1에서 타입 2 에러를 뺀 게 바로 그 테스트의 검정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H1이 참일 때 H0를 기각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검정력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널 하이포테시스가 실제로 거짓일 때 이것을 올바르게 기각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을 합니다. 이 검정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데요. 이제 뮤1과 뮤0의 차이가 커질수록 검정력은 1에 가까워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 가설이 서로 많이 다를수록 구별하기가 더 쉬우니까 검정력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본의 크기가 올라갈수록,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검정력이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작은 차이도 더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알파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검정력도 증가를 합니다. 대신에 알파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타입 1 에러도 올라가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봤었던 뭐 다이어트 약물 예시로 들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약물이 효과가 없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물이 효과가 있다를 각각 이제 H0와 H1으로 두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평균 체중 감소량을 이제 뮤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0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약물을 안 쓴 집단이 되겠고요. 뮤1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약물을 쓴 집단의 평균 체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떤 가설이 더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할 테스트의 검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뮤1이랑 뮤0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효과를 쉽게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검정력이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검정 테스트 B가 검정 A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일종 오류율에 대해서 B의 검정력이 A의 검정력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B가 A보다 더 효과적인 검정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두 가상의 양측 검정력 곡선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B가 A보다 더 검정력이 항상 높으니까 B는 A를 지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알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B라는 테스트가 A보다 더 항상 검정력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B가 A를 지배하는 검정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검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이제 H1 하에서 가장 높은 검정력을 가진 검정을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라이클리후드 검정이 가장 강력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검정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뭐 네이만 피어슨 보조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네이만 피어스 보조 정리라는 것이 라이클리후드 검정이 가장 모든 검정을 지배하는 도미넌트하는 가장 강력한 검정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검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다른 검정보다 이제 이런 테스트의 파워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기무가설 유의성, 줄여서 이제 NHS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무가설의 유의성 테스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가설 검정의 한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네이만 피어슨 접근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NHST의 기본 절차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일단은 기물가설 H0랑 H1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수치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D는 우리가 관찰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대립가설을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기무가설이 관찰된 데이터랑 얼마나 그럴듯한지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요.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이것을 테스트 D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검정 통계량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전 던지기 실험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세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의 검정 통계량은 앞면이 나온 횟수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H0 기무가설은 이 동전이 공정하다가 되겠고 대립가설은 이 동전이 편향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정 통계량의 관찰된 값을 기무가설 하에서 예상되는 값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동정한 공정이라면은 이제 100번 중에서 50번 정도 앞면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 관찰된 값이 이 예상값보다 크게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p-valu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value는 결과적으로 기무가설이 참일 때 관찰된 값보다 극단적인 검정 통계량 값을 볼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이라는 것은 대립가설을 더 지지하는 방향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그 평균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 퍼센트 값이 바로 p-value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p-value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d 틸다 기무가설에서의 이제 미래 데이터를 의미를 하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옵저베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관찰된 데이터 D에 대한 검정 통계량 값이고 이 테스트 널이라는 것은 기무가설 하에서 가상의 데이터 D 틸다에 대한 검정 통계량 양이 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예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100번 던져서 70번 앞면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p-value 값은 결국에 공정한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70번 이상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은 결과적으로 이항분포를 통해서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통해서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value 값이 작을수록 기무가설에 더 반하는 강한 증거를 나타내고 예를 들어 p-value가 0.001이다 라고 한다면은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겠죠. 뭐 증명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무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를 측정하기 위한 값이 p-value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의 수준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랑 NHS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HST는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이 되겠고요. 유의 수준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0.05 이하의 p-value를 가질 때 H0를 리젝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기무가설이 참일 확률이 5% 이하일 때 우리가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0.05라는 이 수치를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알파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을 기무가설 유의성 검정, 뭐 NHST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구성을 하면은 타입1 에러가 이제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종 오류 타입1 에러는 기무가설이 실제로는 참인데 우리가 기각해버리는 오류, 얘를 이제 알파라고 설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는 그런 오류를 바로 우리가 알파로 설정을 하고 걔가 5% 이하라고 한다면은 이제 결국에 H1을 리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의사결정 임계값, 디시전 스레시홀드, T 스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얘는
정의가 아래와 같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상의 데이터 d 틸다에 대해서 생성된 기무가설 하에서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 틸다에 대해서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하는 게 이제 테스트 d 틸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식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무가설이 참일 때 검정 통계량이 t 스타보다 클 확률이 알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t 스타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검정 통계량과 같다라고 한다면은 알파랑 p-밸류랑 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p-밸류 값이 h0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알파 값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